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어, 그 선생님들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보긴 했는데 또 이제 강의가 바뀌어가지고 또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계속 듣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기출문제 강의를 하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조금 했었거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개념 설명을 잠깐 하고 문제풀이를 할까 했는데 제가 교재를 만들어 봤어요.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또 다른 교재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선생님이 또 교재 언제 나오냐고 또 말씀하셨는데 본 교재를 빨리 만들고 지금은 문제 푸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조금 자세하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교재 만들어 봤는데 또 한 15페이지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풀이도 한 15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럼 이 분량이 또 너무 많아지고 해서 문제 푸는 데 집중을 하고 문제풀이하고 내일은 모의고사 치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이 월요일은 월화가 이렇게 쓰면 1교 오시기 전에 오늘 문제 풀고 수업해보고 시간 조절 약간 할 생각인데 문제 푸는 시간 갖고 선생님도 와가지고 문제 푸는 시간 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풀이하고 또 연습하고 풀이하고 이렇게 할까 하는데 선생님들 지금 문제 다 푸신 것 같아요. 맞죠? 다 풀었으니까 바로 풀이를 할게요. 오늘은 하고 내일은 1교시에 모의고사 치고 그 다음에 풀이하고 정리를 할 건데요. 이 정리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파이너하고 아이즈너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파이너하고 아이즈너 책이 있거든요. 그 사람 책을 좀 봤으면 해요. 그래서 파이너 책 같은 경우는 재개념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 다음에 쿠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직접 한번 보자, 우리가. 요 시간에. 그래서 조금 나올 만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심화를 다뤄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노량진에서 최고의 강사도 아니고 제 스스로도 뭐 어마무시한 강사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래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학자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또 실제로 이 교육학자들이 어떤 책을 썼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냥 단순히 이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타일러의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 그 책도 좀 봤으면 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은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타일러를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비판하고. 그래서 오늘 문제 중에서도 타일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쓰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타일러의 비판하는 그런 부분을 대안적 관점에서 우리 기출에서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실제적 모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비판에서 나온 게 워커 모형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올 만한 것들이 뭐 타일러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 다 뭐 파이너, 아이즈너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일러 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책 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 한번 보고 같이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요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제가 문제를 출제했는데 오늘 문제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두 문제 여기 총 네 문제잖아요. 네 문제가 있으면 두 문제는 여기서 실었어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 오늘 문제 풀고 복습하고 내일 오시면 반은 맞추실 거예요. 네, 복습 안 하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반은 맞추실 거고 나머지 반은 요때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해 나갔으면 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수업 방향은 이렇게 잡고 그리고 제가 문제 분배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렇게 교육 과정하고 평가, 행정, 교수학습 저는 이렇게
네 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저 항상 이렇게 요 네 개 중심으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좀 비중 있게 다룰 거고, 다음 주는 교수학습, 그 다음 주는 평가, 그 다음은 행정, 이렇게 할 거고, 간간히 요것도 문제 다룰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요 모의고사에 실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복습하면서 문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5주차 가면은 다시 교육과정 조금 심화할 거예요. 그러면 교육과정 분배를 우리가 총 8주잖아요. 8주면은 요거를 2주씩 다루면 요걸 못 다루니까 요거를 1.5, 1.5, 1.5, 1.5 요것들을 0.5씩 다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담하고. 예, 그래서 요거 교육과정 다시 다룰 때 철학 다시 조금 보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다룰 때 심리 다시 좀 보고, 그 다음에 교육평가할 때 다시 상담 조금 보고, 그 다음에 교육과 행정할 때 다시 교육사회 조금 보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간간히 모의고사 칠 때 문제 넣을 겁니다. 제 문제 폼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갈 거예요. 비중이 이걸 80%, 요거 20%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처음엔 저한테 좀 여기만 너무 비중을 많이 두면 불안하지 않냐,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스님들이 조금 덜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서 피드백 오는데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교육과정 요거 우리 기출할 때 전체 표현인데 요거 한 번만 다시 보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에서 이해 부분에서 제가 나올 만한 건 파이너, 재개념주의, 그 다음에 쿠레레 요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는 연교육과정, 그래서 아이즈너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왜 중요하고 나올 만한지는 제가 또 교육과정 문제 풀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점에서는 이거 나올 만한 건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중액교육과정하고 통합교육과정, 요거 조금 문제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인간 중심 교육과정,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에서는 지금 타일러가 목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좀 중심적으로 볼 거예요. 오늘 문제도 좀 많이 실었거든요. 근데 왜 이걸 많이 봤냐면, 그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지금의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교육은 타일러의 주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보면 나머지 이분들이 어떻게 타일러를 분석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일러 중심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나올 만한 게 타바, 스킬백, 아이즈너 요 세 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요 범위 안에서 저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5주차 갈 때 1.5 할 때 뭐 올리바라든지, 올리바도 보면 타일러를 베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타일러를 기본 모델로 해서 다 만들어 내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가가지고 뭐 올리바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한두 명 정도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총론에 관련돼서는 요 빼고도 나왔었는데 제 문제 실었는데 성취 기준하고 성취 수준을 선생님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좀 질문하신 분도 있었는데 성취 기준하고 성취 수준이 뭔지는 분명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문제 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도록 할게요. 1번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이거 잘 쓰셨어요?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네, 시험에는 안 나올 건데 교육과정 우리가 시작할 거고,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키워드는 교과목 또는 교육 내용, 2번에 계획된 문서, 3번에 경험, 4번에 삶에 대한 해석, 요게 들어가면 좋은데 1번에 별표 하나 치고 3번에 별표 2개 칠게요. 선생님, 교육과정이 뭐냐 이렇게 하면 교과서다 또는 교육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 문장 진술 보면 교육과정은 교과목 또는 교육 내용이다. 그리고 2번 고시된 교육과정 문서 및 해설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교수학습 계획안이다.
3번의 교육과정은 학생이 겪는 의미 있는 경험의 종체이다. 4번 교육과정은 개인의 독특한 삶의 해석이다.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연관 기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014년도에 잠재적 교육과정 나왔잖아요. 그럼 이 교육과정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키워드로 봤을 때 1, 2, 3, 4번 중에 뭡니까? 네, 3번이죠.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 이렇게 실은 겁니다. 교육과정이 뭐냐? 시험에 안 날 거지만 교육과정이 교수님들이 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하면 교과서냐 경험이냐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예, 그러면은 이 교수님들이 교과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연관기출에 보면 1번의 잠재적 교육과정 경험의 측면에서 출제하신 거죠. 맞죠?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뭐를 중시했습니까? 네, 교과서 측면을 중시했겠죠. 문서라든지 지식의 구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게 본 거겠죠. 그다음에 3번 자유교육은 네, 이것도 약간 교과 측면이 있긴 한데 교과 측면이 강하지만 아이들이 순수하게 학문에 접하는 그런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번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완전 경험을 중심으로 출제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5번 교육 내용 조직은 네, 교과서 중에서도 키워드로 보면은 2번 입장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계획된 문서, 이 문서들을 어떻게 조직할 건가, 교과 내용들을 어떻게 조직할 건가 그런 측면이겠죠. 그 다음에 6번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네, 이건 애들한테 경험 측면이 강하겠죠. 근데 요거는 기존의 개발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요것도 뒤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7번 작년 같은 경우도 잠재적 교육과정, 그 다음에 타일러의 기회와 만족의 원리. 이거는 뭐죠? 둘 다 경험이잖아요. 잠재적 교육과정 경험 입장이죠. 그 다음에 기회의 원리도 학습자한테 어떤 기회를, 학습의 경험의 기회를 줬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다음 그 경험이 학습 경험이 만족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다 경험이죠. 타일러가 진보주의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이분 책을 잠깐 볼 텐데 읽어보면 당대에 제가 봤을 때 교육학자 중에 당대 타일러보다 더 학습자를 더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대 듀이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듀이랑 비슷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분 얘기는 내일 또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 4번에 보면 20세기 교육과정의 역사 볼게요. 교육과정 역사하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개발의 시계. 대표자가 타일러입니다. 타일러, 타바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육과정을 잘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1970년대까지 개발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른 분도 타일러 비판하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타일러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타일러보다 더 나은 교육과정 개발할 수 있니? 묻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슈압이라는 분들이나 뭐 오크란 분들도 깨달았을 거예요. 더 이상 타일러나 기존의 이 사람들보다 완벽하게 교육과정 설계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당연히 실제 적용해야 된다. 이 좋은 모델을. 그런 입장에서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후임자들이 파이너들이 그러면 이것들을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학습의 경험을 이해시켜 줄 건가 그런 측면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개발 측면은 다루지 말자.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네. 그러면 타일러 나왔잖아요. 우리 시험이. 타일러 나왔고 그 다음에 워크도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나올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 중에 요 재개념주의가 이런 수준으로 가는데 이해의식이 이분밖에 없어요. 지금 딴 분들도 있지만 이분이 제일 대표자거든요. 그래서 이분 책도 한번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쿠레레하고 재개념주의 이 두 개가 제일 크니까.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분들이 시험에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뭐 유학 갔다 오시고 공부하고 논문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순으로 다 쓰셨어요. 초기엔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니까 요렇게
이쪽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육과정들을 그냥 축약하자면 저는 뭐 누가 교육과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육과정은 계획된 활동으로서 교과목 또는 교육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은 학생이 겪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독특한 삶을 존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요거 입장이겠죠. 개발적인 측면일 거고 요거는 경험은 요 사이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독특한 삶을 존중하고 뭐 이런 거는 요쪽 입장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낸 거는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앞으로 문제 출제될 흐름들을 파악하시라고 이렇게 문제를 한번 실어봤어요. 네. 그래서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만 교육과정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있으면 앞으로 출제될 것도 예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2번 갑시다. 이거 맞추셨어요? 교육과정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정도 맞추셨나? 표정들 보니까. 2번 파이너의 쿠레레 방법 4단계. 그래서 저는 파이너하고 아이지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갈게요. 파이너의 쿠레레 방법 4단계 하면은 첫 번째가 회기, 두 번째 전진, 세 번째 분석, 종합 이렇게 되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이 단계를 쓰시오. 저는 이렇게 하긴 했는데 시험에 출제되기가 4단계 쓰시오 하면 채점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뭐 하나 썼다고 해서 0.25점 주고 뭐 이렇게 하기 안 쓰면 애매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올다면 뭐 어떤 학생이나 대화 내용 중에 요거는 했는데 뭐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뭐 요거 해야 되는데 단계 명칭을 쓰고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분석 단계가. 예.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 유의할 점 또는 뭐 쿠렐의 방법 4단계에서 유의할 점 이런 거.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심화 모형일 수 있어서 저는 5주차 때 다시 한번 또 문제를 낼게요. 4단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쿠렐의 방법에서 유의할 게 뭐냐면 절대 비판하거나 자기가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뭐 회의적인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게 유의할 점이에요. 그래서 1번 회기, 자신의 실존적 경험을 회상하면서 기억을 확장하고 과거의 경험을 상세히 묘사한다. 두 번째 전진, 자유연상을 통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한다. 3번 과거, 미래, 현재라는 세 장의 사진을 놓고 이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한다. 그래서 3번이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 4번이 마지막,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의 주어진 현재의 의미를 자문한다. 그래서 나온다면 저는 3번 단계나 4번 단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3, 4번에 별표 하나씩 칠게요. 다른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연관개념. 이렇게 문장 진술하고 연관개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 쿠렐에 관련돼서는 실존주의. 샤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했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 교과서하고 학습자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실존과 본질이 있어요. 그러면 경험은 뭘까요? 이 두 단어 중에서. 네, 실존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과서나 뭐 교육 내용은 본질이 되겠죠.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1, 2, 3, 4번은 다 기출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철학 부분에서 나올 만한 개념은 실존주의, 그 다음에 자연주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제가. 그다음에 학자는 듀이, 루소 이렇게. 그래서 큰 인물 나올 만한 것만 다룰 겁니다. 철학은. 그래서 1번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고찰한다. 이거 2002년 기출 6번이에요. 교수님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거. 2번 나노의 인격적 만남. 그래서 요거 마틴 부버도 선생님들
근데 오늘 또 그 새로 오신 직강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만남을 했죠. 네, 인격적인 만남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 인강 듣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궁금했는데 오셔가지고 제 궁금증이 해소돼서 되게 좋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3번. 보편적이고 관념적인 지식 위주의 교육을 비판하고 학생 스스로 각성하여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4번. 철저한 신념과 확신으로 뭉친 책임감을 지닌 실천과 개성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실존주의하면 선택, 책임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현상학. 현상학 그 각주 한번 볼게요. 1번. 보면 현상학에서 현상은 어떤 의식에 의한 경험의 대상이 의식 앞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을 가리킨다. 요거 우리 상담에서도 요거 잠깐 했었는데 정경 배경 했었잖아요. 게슈탈트 상담. 네. 그래서 이 배경에 있다가 정경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요 게슈탈트 이론이 현상학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재개념화. 재개념화는 각주에 보면 맥도날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파이너가 맥도날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개념화 하면은 맥도날드 파이나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번 신미적. 요 재개념주의자들은 신미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재개념주의 특징을 쓰시려면은 뭐 신미적이다 요 단어 쓰시면 돼요. 요 기출에 나왔던 용어니까. 그래서 뭐 신미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각주에 보시면 아트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엔 생활세계. 이것도 현상학 개념이에요. 후설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4번 각주만 볼게요. 생활세계는 학문적으로 수립된 객관적 세계와 대립되는 일상적 삶의 세계를 말한다. 후설은 생활세계를 주관적인 세계라고 보고 이것을 이른바 참된 세계, 곧 객관적인 세계를 대비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참된 세계는 실존주의 관점에서 보면 실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객관적인 세계는 본질이 될 것이고 객관적인 세계는 교과서, 교육 내용 이렇게 될 거고 참된 세계 이런 거는 학습자의 경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요 생활 세계도 시험에 명칭 뭐 개념 쓰시오 이런 거 나오기 힘들지만 지문상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용어입니다. 생활 세계는. 그리고 스님들도 근데 지금 학습자하고 선생님들하고 세대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이 미디어 발달이 잘 안 됐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세대 차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현재 학교 가시면은 아이들 생활 세계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교재 연구도 필요하지만 아이들 생활 세계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출 지문에도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그걸 관련돼서 같이 얘기하고 호흡하고 이런 거. 네. 저도 애들 수업할 때 막 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고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안 해요, 제가. 제가 막 프로그램 보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면 안 먹힐 거잖아요. 선생님이 공부만 하시니까. 그쵸? 네. 그래서 3번 가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개념화 특징 2가지. 그래서 키워드는 삶의 궤적의 기출에 나왔던 겁니다. 다 용어들이. 1번 삶의 궤적, 2번 자서적 서술 하면 이게 쿠레레로 생각하면 되겠죠. 3번 현상학, 4번 심미적, 이데올로기적 성격. 그래서 보통 특징이라 하면 지금 기출된 거 보면 2가지 이상 쓰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보통 1가지 또는 2가지. 요즘 추세는 또 1가지 쓰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 여러 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문장 진술의 1번. 제 개념주의자들은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경험을 넘어 삶의 궤적으로 간주한다. 2번. 개인의 교육체험의 자선적 서술 방법의 도입, 쿠레레 방법 4단계. 요거 1번 쪽에 가까울수록 파이너입니다. 1번 옆에다가 파이너 쓰시고 실존적 관점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갈수록 애플이에요.
F라면 선생님 사회 교육사에서 떠오르는 말? 네, 신교육사의 관점이죠. 애플이. 그래서 5번에 옆에다가 애플 쓰시고 애플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많이 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좀 방문하셨죠. 그래서 1번 쪽으로 갈수록 파이너, 5번 쪽으로 갈수록 애플. 1번은 실존적인 관점, 5번은 구조적인 관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적 교육 체험의 자선적 서술 방법을 도입했고 쿠레르 방법 4단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해석학과 현상학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교육과정 연구에 적용한다. 그다음에 4번 역사적, 정치적, 심리적 테스트로서 교육과정을 탐구한다. 그다음에 5번 교육 내용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나 쟁점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다. 이거 다 기출된 문장이에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연관 개념은 파이너, 쿠레르 4단계 했으니까 뭐 참고하시라고 해놓은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즈너의 다양성에 기반한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개념화가 4번으로 갑시다. 연교육과정의 개념 및 사례 한 가지.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 쓰시고 사례 쓰세요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연교육과정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일단 문제를 보고 잠재적 교육과정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번 키워드 없는 교육과정. 그래서 문장 진술로 바로 갑시다. 없는 교육과정 했는데 널은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연교육과정은 없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해도 답이 됩니다. 나왔던 용어니까. 그다음에 2번 결과적으로 배제, 학습 경험이 일어나지 않은 거.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과정 학자들이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2번에 보면 문장 진술 2번 연교육과정은 의도적이건 의도적 배제이건 비의도적 배제이건 결과적으로 배제되었으며 그래서 학생 수준에서 학습 혹은 학습 경험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3번 키워드 요것도 좀 중요해요, 선생님들. 요게 연교육과정인데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학습자들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가치 없는 것들이 얘가 그냥 애들이 욕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배제시켜야 되겠죠. 이런 건 연교육과정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체에. 그래서 3번 가치가 있음에도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제된 거. 그래서 문장 진술하실 때 3번 연교육과정은 교육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제되고 가르치지 않은 것이며 그래서 학습이 전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사례 진술 보면 3번까지가 기출된 사례입니다. 여기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 개념도 기출됐었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사례도 기출됐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장을 써도 되는데 기출된 거 쓰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1번 보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한국 침략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 또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아져야 될 텐데 좀 그렇네요. 2번 진화론을 가르치나 성경의 창조론은 배제한다. 3번 사회과 교과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다. 그 다음에 4번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 마르크스의 자본론, 종교적인 내용, 창조론, 대인관계 기술, 대중문화 등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국부론이나 자본론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책을 읽으면 두꺼우니까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요약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십시오. 제가 국부론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그 선생님이 흔히 알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단어를 국부론에서는 인터레스트라고 적어놨거든요. 아담 스미스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는 인간의 저는 이기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기득권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루소가 말했죠. 인간은 본디 선하게 태어났으나 인간 손에 의해서 이 사회를 악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기득권, 헤게모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자꾸 안 좋게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네. 그래서 국부론에 보면 인터레스트란 말이 있는데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은 인간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게 곧 국가가 부강해지는 길이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아담 스미스가 그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셔가지고 유명해졌거든요. 스타가 됐어요. 근데 그 귀족 중에 한 명이 네 연금을 주겠다. 평생에 연금을 줄 테니까 내 자식하고 그랜드 투어. 그 당시에 그랜드 투어가 좀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있으면 좀 괜찮은 교사랑 한 1년 또는 6개월 정도 투어를 다닙니다. 유럽 여행을. 그래서 교육하는 거죠. 그런 거 1년인가 2년인가 맡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녔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집필하신 게 국부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이 나라들이 발전하는 거는 인간이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흥미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책을 읽고. 근데 일부 기득권 세력들은 그걸 이기심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원서에는 인터레스트라고 적혀 있어요. 네. 저는 인터레스트 하면 흥미인데, 네, 저는 그렇게 해석되더라고요.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5번 남한에서는 북한의 문학 작품을 북한에서는 남한의 문학 작품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교육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는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 문장을 넣어놨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집안에는 북쪽 사람들은 안 계세요. 그리고 저는 제 고향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남쪽 쪽에 있죠. 네. 3번 연관 개념 재미없네요. 잠재적 교육과정이랑 다양성에 기반한 또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연교육과정 하면 요 그래프 예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잠재적 교육과정은 어디서 일어나죠? 장소. 네, 학교입니다. 학교 밖에서는 잠재적, 네, 학교. 근데 교실 밖에서도 일어나긴 해요. 학교 내에서. 예를 들면 종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공차고 있다가 종소리 탁 들리면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라는 안에서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연교육 과정은 이거 학교라고 할까요? 이걸 학교라고 하고 이거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연교육 과정은 학교 밖에서도 일어나고 학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주로 되는 개념이 요거는 조금 교사가 다루지 않은 내용이거나 또 의도적으로 좀 배제했거나 이런 내용이 연교육 과정이 되겠죠. 네? 무슨 수업? 방화적 수업. 그것도 되겠죠. 네, 방화적 수업. 요 밖에도 있고. 그래서 연교육 과정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네. 잠재적 교육 과정은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고. 네. 그리고 5페이지 5번 아이즈너의 연교육과정이 공식적 교육과정에 필요한 이유 한 가지. 채점해봤는데 이거를 조금 잘 쓰신 분도 계시고 조금 애매하게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교육과정이나 개념이나 이론에 대해서 이게 우리 공식적 교육과정에 필요한 이유들을 쓰라고 하잖아요. 기출시험을 보면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즈너가 직접 하신 말들이에요. 그래서 아이즈너 연교육과정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즈너는 키워드 첫 번째, 공식적 교육과정을 더 풍성히 할 것. 네. 공식적 교육과정을 더 가치 있고 또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장 진술 1번에 보면 아이즈너는 연교육과정을 새롭게 조명하여 공식적 교육과정을 더 풍성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다음에 2번 가치 있는 연교육과정을 발굴. 2번 그의 이 말은 공식적 교육과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연교육과정을 발굴하자는 의미이다. 그 다음에 3번
요거 답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 모의고사 했을 때. 학생들은 대안적 사고와 선택 이렇게 있는데 3번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에서 배제되고 학습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은 대안적 사고와 선택을 하지 못하고 편향되고 경직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관개념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랑 개발 모형에 대해서도 좀 다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이 문제 잘 쓰셨어요? 잘 못 썼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잘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들. 저는 아이들이 어떤 일에 그저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중요한 활동이라고 굳고 찬양하며 그 일을 계속하도록 추켜 세우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이거 진보주의자들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두이는 진보주의 자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립이었어요. 중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보수도 아니고. 그래서 두이는 항상 얘기했죠. 교과서도 중요하고 학습자 경험도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게 중요하냐고 굳이 따진다면 나는 학습자의 경험,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보주의자들 많이 비판합니다. 존두이가. 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런 무가치한 활동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실로 제약에 가까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다고 흥미있다고 해서 그 일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면 존두이는 그건 제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 말을 하실 정도. 이거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존두이가 직접 하신 말이에요. 그냥 흥미 위주로 수업을 하면 그건 제약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왜 제약인지 한번 볼게요. 키워드 첫 번째가 성장이에요. 그 흥미를 토대로 이 아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사로서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재밌게만 놔두면 안 돼요. 이 아이가 그 재미로 인해서 성장을 해야죠. 존두이는 그걸 바란 거예요. 그래서 문장 진술의 1번 보면 교육은 삶의 본질인 성장과 동일하며 교육 그 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이게 성장입니다. 그 선생님들 이번에 TO 나왔잖아요. 그쵸? 다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TO 나왔는데 또 다들 새로운 각오로 또 준비하고 계시죠? 또 플랜을 다 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피드백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또 계획을 위한 계획인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힘들더라도 하셔라. 하다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또 이걸 통해서 반성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존두이는 어떻게 된다? 인간이 성장한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간이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빨리 뭘 한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뭘 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 24시간 내에 그걸 한대요. 네,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지? 나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걸 실제로 옮기는지 안 하는지. 네. 성공한 사람들은 24시간 내에 무슨 일이든 내가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네. 2번 교과의 논리와 키워드 교과의 논리와 학습자의 심리.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과의 논리는 뭐라고 했죠?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라고 했고 학습자의 심리는 학습자의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교과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자의 생활과 경험에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게 수학에서 극대극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걸 극대라고 하거든요. 이거 극소라고 하고. 네. 그래서 우리 대부분 뭐 연애를 할 때 내 주변에 좀 괜찮으신 분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눈이 높고 눈 낮은 분들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 학생들이
제가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그런 선생님은 왜 여자친구가 없습니까? 라고 하면은 나는 최대값에서 찾기 때문이지 하면서 재미없습니까? 네, 빨리 지울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생활과 관련돼서 설명하라. 그게 학습자의 심리입니다. 교과서를 설명하는데 학습자의 심리를 고려해서 설명하라. 그래서 이번에 교과의 논리와 학습자의 심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요 각주를 참고하십시오.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주 마지막에 보면 학습자의 의식적인 삶 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과를 심리화한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자신의 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 공부해서 뭐 해요? 이거 해서 뭐 하는데요? 이게 필요해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교육하라는 거죠. 이걸 거의 근 1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그다음에 3번 계속성과 상호작용. 계속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 일들을 상호작용 해야 된다. 3번 문장 지수를 보면 계속성과 상호작용의 원리를 강조한다. 4번에 반성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문장 진술은 뒤는 반성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하였다. 뒤는 반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주제가 뭐였죠? 작년 기출의 주제가. 작년 기출 주제. 힌트 줬는데요. 네. 교사의 반성적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보면 이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 보면 영어 단어에 보면 on exam이 있잖아요. exam 시험이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on이 있어요. 그럼 시험 치지 않는 삶. 이 시험이란 말이 반성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시험이 서열화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뭐지? 반성하는 삶. 이게 시험인 거예요. 평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에 제가 이 문장을 좀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을 선생님들 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이 조금 나아지는 반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올해 또 시험 치게 되실 거잖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잘 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1회 모의고사 쳤는데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좀 문장이 짧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길게 쓰지 않고 네. 간략하게 쓰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다. 주저리 쓰지 않고 핵심 키워드 위주로 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 다루면서 기출문장을 봐서 그런지 그 기출문장만 가져와서 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채점해 보니까. 네, 그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논술 시험이 아니고 그냥 정해진 답이 있고 그 소수령 답을 내가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번 연관 개념. 교과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 연관 개념의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나온 거는 이 존 두이가 그 당시에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반발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죠. 네. 선생님들 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왔어요. 그럼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반발해서 나온 거는 네. 그게 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반발해서 나온 거는 중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액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인간 중심 교육과정. 네. 항상 중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액 나중에 제가 좀 한번 다룰 건데요. 중액이 2번 나와요. 우리가 교육과정 역사상. 그러니까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중액 교육과정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저희 학문 중심 교육과정 뒤에 중액 교육과정이 나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했네요. 네, 그래서 요거 출제하실 때 만약 중액 교육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시대가 나오거나 어떤 연관 개념이 나온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중액 교육과정은 뭐냐면 학습자의 흥미 중심이에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니까. 네, 그거 위주로 하는 거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 뒤에 나온 중액 교육과정은 뭐가 중심이 되겠어요? 네, 교과입니다. 교과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지금 통합교육과정이 약간 그런 시스템이죠. 교과가 중심이 돼서 주변 바운더리에 있는 학문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액교육과정은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통합중심교육과정 하려고 하죠. 네, 선생님들, 통합중심교육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진술된 문장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도 마음속에 통합중심교육과정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지만 교수님들이 출제하기 애매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답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진보주의 교육관. 봅시다. 진보주의 교육관 분들이 이 말을 하세요. 교육의 출발점은 아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교육활동은 아동의 필요와 흥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필요와 흥미를 누가 얘기한지 아세요? 타일러가 얘기했어요. 타일러가 잠재적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제일 첫 번째 고려의 대상, 네, 학습자입니다. 네. 우리가 잠재적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학습자,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교과거든요. 교과 전문가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체를 걸르잖아요. 체가 뭐죠? 네, 심리랑 철학,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첫 번째를 타일러는 학습자로 줬어요. 그래서 저 내일 좀 볼 때 타일러가 학습자의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봤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타일러도 학습자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필요와 흥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타일러는 진보주의자죠. 그 다음에 프래그머티즘. 존 듀이 하면 철학자거든요.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철학자인데 프래그머티즘이 좀 중요합니다. 보통 실용주의라고 생각하는데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거지만 사실 프래그머티즘은 실용주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이 프래그머티즘을 좀 축약을 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 적응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약간 구성주의적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갖고 있는 지식과 사회 맥락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맞게끔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하면서. 그래서 제 한 예로 제 아버지가 제 아주 어렸을 때 청바지 입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좀 안 좋게 해석한 것 같아요. 실용주의라고. 근데 마땅히 해석할 만한 단어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흥미. 존 듀이가 자주 사용한 말입니다. 흥미, 인터레스트. 인터레스트 할 때 인터는 사이고 에스트는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가까이 간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관찰을 얘기한 거예요. 저기 타바가 요구 진단하죠. 학습자. 요구 진단할 때 비공식적인 방법을 뭘로 합니까? 네, 면담 관찰이에요. 네. 지금 직강분들이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계시네요. 네. 다음 존 듀이가 말한 게 문제 해결 학습입니다. 그리고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존 듀이가 루소 영향 많이 받습니다. 자연주의 교육도 영향 많이 받고. 철학에서 우리 또 다룰 사람이 루소하고 자연주의 교육. 이분은 나올만 하죠. 그 다음에 중액교육과정.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당시에 중액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입니다. 네, 구분해 놓으세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 당시의 학습자 중심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의 내용을 결합할 수 있다. 근데 이 주제는 뭐냐면 학습자가 흥미로워하는 주제. 그래서 이거 2008년도 8번에 기출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또 한 예시가 어떤 하천에 가죠. 그 하천에 견학을 가게 되면 이 하천을 주제로 삼아서 여러 교과의 내용을 결합하는 거. 이게 중액교육과정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 1930년대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시간표 보여드렸죠. 1, 2, 3, 4교시 때는 교과 수업을 하고 점심 먹고 요때 아이들 선택 과목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뒤에 중액교육과정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 있는 거랑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서 수업을 하죠. 이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아이들을 대학 시험 치지 않고 대학에 보내죠. 그게 8년의 연구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실험했더니 이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 좋았다. 더.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중요교육과정을 더 잘 실천한 학교일수록 학업 성적이 더 좋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은 학업 성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반드시. 연구 결과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이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그리고 근데 단기간에는 이게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중에 도와주세요. 네. 자, 7번. 지금 한 몇 분 정도 지났죠, 우리? 제가 시간 체크를 안 해가지고. 네. 그럼 7번하고 타일러 연관된데 7번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타일러의 목표 중심 교육과정 개발에서 잠정적인 목표 설정 전후 활동 두 가지를 쓰시오. 키워드 첫 번째, 학습자, 사회, 교과 전문가 요 세 개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4번, 5번 교육 철학, 학습 심리학 요 별표 2개 칩시다. 네. 키워드 1번에서 5번까지요. 키워드만 쓰면 이거는 거의 답으로 인정하니까. 이번에 문장 진술해 보시면 1번 학습자에 대한 연구, 필요와 흥미. 그러면 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 필요라고 하는데 필요와 연관된 게 체제적 교수 설계에서 목표 설정하기 전에 교수 목표 설정하기 전에 뭐 하죠? 무슨 분석? 예, 요구 분석. 근데 막 지르네. 교수 분석하고 수행 목표 분석 있잖아요. 그 디게인 캐리 모형 보면 목표가 2개 있습니다. 교수 목표 있고 디게인 캐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교수 목표, 여기 수행 목표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교수 분석, 상황 분석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요거 앞서서 하는 게 요구 분석. 네, 요구 분석하죠. 요구 분석 앞에 있는 게 직무 분석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직무 분석. 여기서 요구 분석하고 여기 또 직무 분석하고 기출 한번 된 적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나올 겁니다. 이것도 나오기 좀 힘들고. 근데 요거는 아셔야 된다고 했죠. 요구하고 욕구하고 차이점 아셔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애들이 용돈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올려주면 안 된댔죠. 그냥 올려주세요. 이건 욕구입니다. 네. 그 용돈 올려주면 네가 지금 상태에서 어떤 바람직한 상태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요구죠. 네. 그래서 타일러가 요 학습자에 대한 연구할 때 필요와 흥미라고 하는데 이 필요가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걸 그냥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게 뭔지 파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또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사회. 문장 진술을 2번에 보면 사회에서 실제 삶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 네, 그렇죠. 네. 삶에 대한 연구, 현대 생활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 영향을 받아요. 네. 그다음 3번 교과 전문가. 3번 교과 전문가들의 교과 내용 제안을 검토. 교과의 기능이나 공헌도를 제안한다.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걸러내야죠. 이 잠정적인 목표를. 걸러낸 작업이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용하는 게 올리버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목표 설정하기 전에 어떤 새로운 교육학자 처음 보는 교육학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목표가 나왔다. 근데 목표 설정하기 이전에 해야 될 행동이 뭐냐 이러면은 제일 첫 번째가 학습자 넣으세요. 그럼 대부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나 교과 전문가 집어넣으면 답이 돼요.
타일러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와도. 네. 그런데 타일러를 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은 학습자를 넣어도 답이 되는 걸 넣던지.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 이 학습자 사이 교과 전문가는 외우시라는 겁니다. 다른 학자가 나와가지고 그 목표 세우기 이전에 분석해야 될 거 뭐냐? 그럼 당연히 학습자 사이 교과 전문가, 교과 분석이죠. 우리 체제적 분석할 때도 수행 목표 이전에 분석하는 게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학습자 분석하고 교과 분석하고. 네. 그 다음에 4번 문장 지수의 4번으로 갈게요. 교육 철학, 이상적 삶과 사회, 물질과 정신, 민주주의 등에 관한 철학적 가치 판단. 그 다음 5번 학습 심리학을 통해 학습 심리학의 관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학습 가능성, 학습 조건, 방법 등을 일관성 있는 목표를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관 개념 보면 필요, 흥미가 있는데 필요에 요거 타일러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가져왔어요. 타일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필요란 뭐냐면 어떤 바람직한 표준의 개념이다. 즉 어떤 철학적 가치의 표준과 실제 상태 사이의 간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직한 가치 상태가 있고 지금 상태가 있으면 그 간격. 예. 그래서 체제적 수업 설계 요구 분석하고 비슷한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다음 흥미, 자신의 학교 학습자의 현재 상황을 다룸. 그래서 타일러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학습자 흥미를 어떻게 파악할 건데 너희 학교 학생들이 뭐 좋아하는지 판단해라.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 보지 마라. 다른 학교 학생들을 네가 가르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 학교 학생들의 흥미를 파악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중액교육과정. 그 다음에 타바의 요구 진단에서 학습자 진단. 그 다음에 스킬백의 상황 분석, 내적 요인, 학습자 분석을 하죠.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